예, 안녕하세요. 국어 담당한 손석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안내문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더라고요. 뭐 설명회 혹시 저희 설명회 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해마다 직접 시험장에 가서 수능에 응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자녀분들이랑 저랑 선의의 경쟁자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시험을 보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험을 실제로 보는 사람의 시선과 시험장 밖에서 시험을 보는 시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 밖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시험장 안에서 학생들이 언제 한숨을 쉬고 언제 탄식을 하는 진짜 시험장 안에서 보잖아요. 자기가 페이지를 넘겼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숨소리가 정말 작은 데시벨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거 내년에 주위에서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마킹을 전부 다 해 가지고 100 점짜리 성적표를 까서 보여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전국에 한 명의 학생을 2 등급으로 떨어내리는 비인간적인 행동 아니냐. 그래서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중간 등급쯤에 마킹을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오늘 그 11월 25일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그다음 주에요. 그래서 그다음 주에 개강하는 조기 개강반 그리고 겨울 강의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기 개강반 강의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이랑 비문학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강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는 문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좀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학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큰 틀에서 정시를 준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시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려 그냥 학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내신은 중요하지 않지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조금은 열심히 하는 분위기의 학교에 보내면 아이가 큰 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맥락에서 그냥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도 요즘은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은 조금 내신을 버리기에는 다소라는 말도 그래요. 매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 1, 2, 3 수업을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직선 비교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업을 가장 특이하게 하는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고 1, 2, 3 수업을 다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정시로 돌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벌써 이상하죠. 많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들은 이제 없지만 저희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데 보면은 뭐 형이라고는 뭐 삼촌이라고는 하지도 않아요. 이제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면 안 되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때려 패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신 버리기엔 아주 기르니까 그럼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가 같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이쪽을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고3 수업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은 그 전까지 공부 어떻게 해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2학년 때까지 그냥 내신 때만 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뭐 모의고사는 그냥 느낌으로 봤지만 뭐 제가 국어를 아주 못하진 않아서 2등급 정도를 꾸준히 받아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3학년에 올라갔을 때 음, 점수가 많이 꺾이는 경우가 조금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형태의 시험이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지엽적인 해석들이 조금은 들어간 형태의 시험, 그리고 매우 엄정한 논리의 시험, 이런 정도의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휘 문제 정답률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어휘 문제 정답률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표정들이 아, 요즘 애들 어휘를 잘 모르죠. 한자를 안 하니까 이런 표정으로 지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뭐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최근에 풀었던 학생들이랑 풀었던 모의고사인데 지문에 주다라는 말이 나오고 선택지에 기여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문맥적 의미를 치환할 수 있는지를 물었었는데 지문에서 이 주다라는 뉘앙스를 기여하다라는 뉘앙스로 무조건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한자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다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A에서 B 쪽으로 가면은 주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다는 굳이 따지면 꼭 긍정 대상을 줘야 될까요? 부정 대상을 줘야 될까요?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죠. 긍정 대상을 주든 부정 대상을 주든 어떻게 보면은 기여에 뭐 주는 행위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기여하다라는 말은 어떤 걸 줘야지만 기여하다가 되는 걸까요? 긍정 대상을 줘야지만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부정 대상을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기여하다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서 서로 답이 안 맞으니까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설계했거든요. 이건 사실 한자 능력이랑 상관도 없고 기본적인 언어적인 감각이랑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어떤 것들을 언어 자질적으로 생각하는 논리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사고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단기간에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진짜 미리 말씀드리면은 3학년 올라가실 때 국어를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3학년 설명회를 가시면은 아마 지금 둘째나 셋째 키우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3학년 국어 설명회 가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3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년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꾸준히 공부해 오셨던 수능 국어가 3년 뒤에 자녀분의 입시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맥락에서든 깊은 사고 능력을 묻는 형태의 수업과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투는 요소들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기 개강반에서 비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고1 교과서에 비문학 지문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비문학이 안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거 쉽디 쉬운 글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땐 문학이랑 문법만 알면 되지 굳이 꼭 비문학 공부를 하고 올라갈 이유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합리적으로 뭐 물어보는 질문들을 다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서 공부는 어떤 학습자의 전반적인 독해 능력이 증가하는데요. 저는 사실 학습자의 독해 능력이 증가했을 때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문항이나 선지 이해도가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국어 문제는 지문이 있고 지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되겠네요. 다음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면 되고 물음에 답을 잘 할 수 있으면 국어는 100점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수학 선생님들이나 과학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애가 수학 참 잘하는데 문제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실시간으로 쓰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학생들이 문항이나 선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어차피 글을 읽고 문제를 맞추는 행위가 국어 시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답을 깨끗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막연한 기대 아닐까요? 막연한 기대는 진짜 막연한 결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해도 될까 말까인데 막연하게 애가 엄마 그냥 국어는 중학교 때 A 나왔으니까 어찌어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젠 더 이상 자녀분을 컨트롤하는 것도 심정적으로 괴롭고 그렇잖아요. 이젠 좀 괴롭잖아요. 어차피 뭔 말만 하면 가정불화에 초석이 되고 막 그러니까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이제 자녀가 스스로 뭔가 자기가 알아서 해본다니까 또 이제 대견하기도 하고 저도 제 자녀가 스스로 뭐 해보겠다고 하면 되게 대견해서 스터디 카페 끊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스터디 카페 있어가지고 가끔 가보면 정말 스터디를 하는지 카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카페입니다. 거기는 스터디 카페지만 카페라고요. 그래서 정말 카페처럼 활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맥락에서든 조금은 학습이 필요하다. 근데 왜 독서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냐? 문항이나 선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장 모르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성인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이나 는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국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멋있게 설명해 드리면은 대조보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대조보조사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판정이 되게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읽는데 17세기의 서양의 근대 철학에서 는이라고 문장이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글은 서양의 근대 철학 하나만을 얘기하고 싶은 글일까요? 아니면은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견해의 차이를 언급하는 글이 될까요? 당연히 대립되는 차이를 언급하는 글이에요. 이거는 성인 수준의 독해에서는 굉장히 쉬운 독해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옆집 석표는 잘하는데 뒤에 얘기 안 들어도 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중3이고 아직 독서에 대해서 많은 수련을 쌓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나는 당연히 하는데 너는 왜 중학생인 중3인데도 못하냐?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문제 원인이 못하면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사실 비문학 수업에서 이루어지지 문학 수업에서 이루어지기는 조금 드물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결국 1학기, 2학기 때 어려운 문학 작품을 독해하기 위해서는 비문학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문학을 깨끗하게 독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기계양반에서는 독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죠. 기본적으로 뭐 지금 얘기 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막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집에서 커피 마시고 고양이 쓰다듬고 앉아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깊게 따지고 드는 학생들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업 시간에 문학 작품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느끼는 방식으로 감상하는 학생들보다는 이게 왜 이 자리에 있고 이게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조금 수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학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이과 학생들이 조금은 더 선호하는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니까 그립겠지라는 식으로 수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상은
부재가 있음과 동시에 대상에 대한 긍정이 붙으면은 어떤 감정이 나올까요? 그리움이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을 좀 해줘야지 문학이 조금 잘 읽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역설적 표현 중에서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대를 보고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굉장히 멋진 문장인데 아마 다 아시는 문장일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문장이라. 근데 그대를 보고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는 역설이죠. 왜요? 논리적으로 그리움이 발생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부재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대를 보고 있다는 거는 존재 상황이잖아요. 대상의 부재가 아닌데도 그리움이 발생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수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국어 독해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실 당장의 눈앞의 사건은 내신입니다만 3년 뒤에 자녀분이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으로 국어의 사고의 폼을 만들었을 때 수능까지 쭉 끌고 가는데 매우 유용한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마인드셋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안내문 앞쪽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요. 저 연구실 번호가 아니라 제 개인 번호예요. 그래서 따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뭐 오늘 내일 중에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늘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는 강의고 처음으로 만나는 수업이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